이 차가 당신 혼자만의 거식이라도 해? 주말 저녁 강민준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했다. 민준 씨, 내가 운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지. 새 차 뽑은 지 이제 5일 됐고 나 자신도 아직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때가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보다 운전면허 3년은 먼저 땄어. 운전 실력도 훨씬 좋다고. 이걸로 고향 좀 다녀오겠다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리 엄마가 새 차 끌고 오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게 얼마나 노래를 부르셨는데 아들 된 심정 조금도 이해 못해?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와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기괴하고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강민준의 얼굴을 보며 문득 강한 이질감을 느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랑해온 이 남자가 이 순간만큼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낯설었다. 길들이기 끝나면 다시 얘기하자고 했잖아. 내 목소리도 차갑게 굳어졌다. 강민주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재킷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다. 그래, 잘나셨어. 당신 차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문이 세차게 닫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랭이 아침 6시 30분. 생체 시계가 정확히 나를 깨웠다. 커튼을 걷자 겨울 아침의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오늘은 토요일. 원래 계획대로라면 교회의 양평 펜션에 가서 온천도 하고 세차의 여러 기능도 익힐 예정이었다. 씻고 나서 편안한 캐주얼 복장으로 갈아입고 미리 챙겨둔 여행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에서 5층 김 여사님을 마주쳤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어머, 수아씨. 이렇게 일찍 어딜 가시나? 네, 김 여사님. 교회에 온천하러 가려고요. 나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역시 젊은 사람들은 활기차다니까. 우리 집 아들은 주말이면 점심때까지 잠만 자는데. 아, 맞다. 어젯밤에 수아씨 남자친구가 그 새 차 몰고 나가는 거 봤어. 꽤 늦게 돌아오던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언제쯤이요? 밤 10시 반쯤 됐을걸? 내가 우리 강아지 산책시키고 돌아오는데 마침 보이더라고. 차 정말 멋지더라. 흰색 벤츠 맞지?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어젯밤 강민준이 문을 박차고 나간 후 나는 그가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간 줄 알았다. 설마 내 차를 몰고 갔을 줄이야. 하지만 자동차 키는 분명 내 가방 안에 있는데 어떻게 차를 몰고 나간 걸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시구역 18번 주차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5일 전에 막 출고한 흰색 벤츠 GLC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먼저 강민준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열어보았다. 어젯밤 싸운 이후로 그는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한번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킨 뒤 핸드폰에 설치된 차량 관제 앱을 열었다. 차를 살 때 딜러사에서 서비스로 제공해 준 것이었다. 몇 초간의 로딩 끝에 마침내 위치가 표시되었다. 차량은 고속도로 위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방향은 강민준의 고향인 강원도였다. 이곳에서 이미 25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 링얼. 나는 텅 빈 주차 공간 앞에 서서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바로 전화해서 따져야 할까? 아니면 차를 몰고 쫓아가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결국 나는 마지막 선택지를 골랐다.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강민주는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갔다. 이는 법적으로 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심지어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었다. 112에 신고 전화를 걸 때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네, 신고하려고 합니다. 누가 제 차를 훔쳐갔어요. 접수요원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침착했다. 현재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푸른 호수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차는 어젯밤에 사라졌어요. 흰색 벤츠 GLC이고 차량 번호는 20분 후 경찰 2명이 아파트로 도착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경찰은 박경이었고 약 45세쯤 되어 보였다. 젊은 경찰은 최순경이었는데 갓 임용된 것처럼 보였다. 박경희는 내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다. 이수아 씨, 차량이 어젯밤에 도난당했다고 하셨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짐작 가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제 남자친구인 강민준 씨가 의심됩니다. 최순경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남자친구분이요? 그럼 그분이 차 키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키는 계속 저한테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차 키 2개를 꺼내 보였다. 이게 전부입니다. 딜러사에서 받은 키 2개 모두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박경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어떻게 차를 몰고 나갔을까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열어 위치 추적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차는 현재 이 위치에 있고 그의 고향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두 경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박경희가 말했다. 우선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분과 연락은 되시나요?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받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우리는 금방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면에는 어젯밤 10시 30분 강민준이 주차장에 나타난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손에 열쇠 하나를 들고 익숙하게 차문을 열고는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졌다. CCTV 속 강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극도로 복잡해졌다. 3년의 사랑이 이 순간 너무나 허무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링선, 박경희는 최근에 열쇠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지 혹은 강민준이 열쇠를 복제할 기회가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열흘 전에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그날 우리는 함께 쇼핑몰에 갔다. 나는 강민준의 차에 가방을 두고 피팅룸에 들어갔었다. 그때 가방 안에 차키가 들어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강민준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였다. 혹시 그때? 나는 이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했다. 최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열쇠 복제 기술이 좋아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처에 열쇠 가게가 있다면 사진만 찍어도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박경희에게 물었다. 상황은 파악됐으니 즉시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해서 해당 경로의 검문소에 차량을 수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시에 이수아 씨는 경찰서에 동행해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남자친구분과 계속 연락을 시도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연인 관계이니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원만한 해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강민준이 전화를 받기만 했더라도 대화의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명백히 나를 피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강민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씨, 차 당신이 가져간 거 알아. 지금 당장 차 돌려서 돌아와. 그럼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할게. 만약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메시지를 보내자 읽음 표시는 떴지만 상대방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준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수아 아가, 웬일이니? 어머님, 혹시 민준 씨가 지금 고향 집으로 가고 있나요? 응, 오늘 아침에 전화 왔었어. 새 차 끌고 온다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왜, 둘이 싸웠니? 그 말을 듣자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어머님,
그 차는 제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예요. 민준 씨가 제 동의 없이 몰고 간 거고요.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강민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신고? 무슨 신고를 해? 너희는 사귀는 사이인데 차 한 번 쓰는 게 뭐 어쨌다고? 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쪼잔하게 구니? 어머님, 이건 쪼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제 돈으로 산 차고 그 사람에겐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왜 없어? 너희 곧 결혼할 거잖아. 내 거가 어디 있어? 수아야, 내가 충고 한마디 할게. 사람은 좀 대범해야 해. 특히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더. 우리 민준이 운전 잘하잖아. 걔가 차 좀 끌고 와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보여주는 게 너도 좋은 거 아니니? 좀 이해를 해줘야지.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님, 저희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이 차의 소유권은 명백히 저한테 있습니다. 민준 씨 좀 바꿔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걔 지금 운전 중이라 전화 받기 힘들어. 수아야, 너 그냥 소란 피우지 마. 모처럼 아들이 집에 오는데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 링씨, 오후 4시 박경희에게서 전화가 왔. 이수아 씨, 차량은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입니다. 남자친구분은 현재 저희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나요? 내가 물었다. 네, 순순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 차가 두 사람의 공동재산이며 자신에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냉소했다. 공동재산? 자동차 구매 계약서에는 내 이름만 적혀 있고 할부금도 내가 내고 있는데 어떻게 공동재산이 된다는 말인가?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현재 차량은 저희가 통제하고 있는데 직접 오셔서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분께 차를 돌려보내도록 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마침 얼굴 보고 확실히 해야 할 이야기도 있고요. 전화를 끊고 나는 가장 가까운 시간에 KTX 표를 예매했다. 4시간 후 나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다. 멀리서도 그 흰색 벤츠 GLC와 그 옆에 서 있는 강민준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있는 듯했다. 내가 다가가는 것을 보자 그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민준 씨, 나는 그의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 수아야,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그가 다가오려 했지만 내가 손을 들어 막았다. 설명은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만 물을게. 열쇠 복제할 때 이게 불법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불법이라니? 내가 네 남자친구인데 차 한 번 쓰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어차피 나도 조만간 차 살 거고 이 차도 우리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 공동재산? 나는 웃었다. 민준 씨, 이 차는 내가 대출받아서 산 거야.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할부금도 내가 내고 있고 보험료도 내가 냈어. 심지어 계약금 5천만 원도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야.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린 사귀는 사이잖아. 3년이나 만났는데 그렇게까지 따져야 해? 사귀는 사이니까 더 내 의견을 존중했어야지. 내가 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열쇠를 복제하고 내가 없을 때 차를 끌고 가? 이게 존중이야? 강민주는 나를 쳐다보며 갑자기 한마디 내뱉었다. 넌 그냥 날 무시하는 거야.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고 넌 차 살 능력이 있고 난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더 우월하다는 거지? 안 그래?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링모, 그게 무슨 논리야? 황당함이 밀려왔다.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는데? 난 그냥 갓 뽑은 새 차를 길들이기 기간에 장거리 운행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이게 무슨 문제인데? 문제가 크지. 강민준의 감정이 폭발했다. 내가 고향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이미지인 줄 알아? 내가 몇 주 동안이나 여자친구가 새 차 샀다고 그거 몰고 내려가서 보여주겠다고 자랑을 해놨는데 근데 넌 끝까지 안 된다고 하잖아. 친구들 앞에서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No. 나는 그를 보며
이 남자가 정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래서 몰래 열쇠를 복제하고 차를 훔쳐갔다고? 민준 씨,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차야. 누가 운전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넌 그냥 이기적인 거야. 강민준이 소리쳤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 나보다 돈이 많다는 걸. 내가 얼마나 체면이 안 서는지 알아? 내 앞에만 서면 내가 무슨 등신이 된 것 같다고. 옆에 있던 경찰관이 보다 못해 제지하고 나섰다. 선생님, 언행에 주의해 주십시오. 이 사건의 성격은 명확합니다. 차량은 이수아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선생님께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쇠를 복제하여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이는 절도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수아 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절도라니요. 그 정도까지야. 저희는 사귀는 사이인데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연인 관계가 재산의 소유권 성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수아 씨가 계속 수사를 원하시면 저희는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황하는 강민준의 표정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이 남자는 내가 열이 났을 때 밤새도록 나를 간호해 주었고, 내가 회사에서 힘들 때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한없이 싹싹했던 남자였다. 그런데 지금 고작 체면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다. 민준 씨, 우리 일단 진정하고 제대로 얘기 좀 해. 우리는 휴게소의 벤치에 앉았다. 주위로는 바쁘게 오가는 여행객들이 보였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조금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링리오, 내가 왜 이 차를 샀는지 알아?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지난달에 아빠가 관상동맥 질환 진단을 받으셨어. 정기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 엄마는 운전을 못 하시고 장거리 시외버스를 타시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차를 사서 주말마다 내가 직접 모시고 병원에 다니면 좀 편할 것 같았어.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난 이번 달에 차에 익숙해지고 다음 달부터 아빠를 모시고 서울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을 계획이었어. 근데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 차를 끌고 가버렸잖아. 민준 씨, 만약에 아빠가 갑자기 차를 써야 할 일이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난 몰랐어. 강민준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왜 말해야 하는데? 나는 되물었다. 내가 차를 사는 이유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해? 내가 운전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냥 내 결정을 존중해 줄 수는 없었던 거야?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지난 3년간 난 우리가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했어. 당신 월급이 나보다 적었지만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무시한 적 없어. 당신이 이직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인맥을 동원해서 알아봐줬고 당신이 창업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 적금을 깨서 지원해줬어. 내가 어디서 당신을 등신처럼 느끼게 했는데? 하지만 넌 차 사는 걸 나랑 상의도 안 했잖아. 강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상의를 해야 하는데? 이건 내 돈이고 내 결정이야. 민준 씨, 우린 연인이지 샴쌍둥이가 아니야. 나에겐 내 삶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 모든 일을 당신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난 뭔데?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야? 강민준이 갑자기 흥분했다. 나는 그를 보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민준 씨,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야? 예전에 당신은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쳤어. 자기 생각도 뚜렷하고 목표도 있었잖아. 근데 지금의 당신은 온종일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폼 잡을지, 어떻게 남들보다 잘났다는 걸 증명할지만 생각하고 있잖아. 당신은 대체 나를 위한 거야? 아니면 당신 자신의 허영심을 위한 거야? 그 말은 꽤나 날카로웠다. 강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랭치, 휴게소 스피커에서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될 거면 경찰은 왜 있겠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민준 씨, 내가 오늘 경찰에 신고한 건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어떤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당신이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우린 연인이지만 그게 내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정말 잘못했어. 강민준의 눈이 붉어졌다.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가 늘 아들이 서울 여자친구 만나서 차도 살 만큼 잘 나간다고 동네에서 체면이 선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차 끌고 내려가서 동네 어른들 앞에서 어깨 한번 으쓱하게 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나를 속이고 열쇠를 복제하고 몰래 차를 끌고 갔다고?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민준 씨, 만약에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가다가 차가 고장 났으면,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할 건데? 여긴 당신 고향 시골길이 아니라 고속도로야.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운전 조심해서 했어. 조심하면 다야.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으면 당신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내 기분은 생각해 봤어? 아침에 내려갔는데 차가 없어진 걸 발견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해봤냐고. 그건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산 차야. 우리 부모님이 계약금을 보태주신 거고 내가 아픈 아버지를 모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당신이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가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눈가에 그렁그렁했다. 정말 잘못했어. 수아야, 다신 안 그럴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나는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3년의 정을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나는 많은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민준 씨, 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는 내가 몰고 갈게. 당신은 알아서 해. 고향 집에 가든 자취방으로 돌아가든 당신 마음대로 해. 당분간 우리 둘 다 넉징하게 생각 좀 하자. 우리 관계가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수아야. 강민준이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나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말했다. 경위님, 고소는 취하하겠습니다. 차는 제가 직접 몰고 가겠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고소 취하 확인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절차를 마치고 나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 속에서 강민주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엑셀을 밟아 휴게소를 빠져나왔다. 랭바.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운전을 하며 지난 3년의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강민준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때였다. 그는 옆 학과의 총학생회장이었고 훤칠하고 잘생겨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처음 만난 곳은 도서관이었다. 내 책이 바닥에 쏟아졌을 때 그가 주워주었다. 그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구님, 책이 정말 많으시네요.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가까워졌고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내 생일이면 손수 만든 선물을 주었고 내가 시험을 망쳤을 땐 함께 산책하며 위로해 주었다. 내가 룸메이트와 다퉜을 땐 끈기 있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해 주었다. 그때의 강민주는 다정하고 사려 깊어서 내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졸업 후 우리는 함께 이 도시로 와서 자리를 잡았다. 나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했고 월급은 괜찮았지만 스트레스가 심했다. 강민주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월급은 적었지만 경험을 쌓겠다며 열심히 일했다. 처음 2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월세방에서 살고 함께 밥을 해 먹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강민주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투덜거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한탄했다. 나는 그에게 이직을 하거나 더 공부해서 자기 개발을 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늘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다. 그러는 동안 회사에서 내 입지는 점점 좋아졌다.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다. 우리 사이의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강민준의 감정 기복도 점점 심해졌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 여자친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자랑하면서도 둘만 있을 때는 내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체면이 안 선다고 은근히 불평했다. 나는 그와 대화를 시도했다. 내 성공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늘 대화가 길어지면 언성을 높였고 결국 좋지 않게 끝나곤 했다. 이번에 차를 살 때 나는 원래 그와 상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상태를 생각하니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매션더, 이것이 오히려 갈등의 도화선이 될 줄이야. 랭적, 고속도로 양옆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지나갔지만 내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한 번은 우리가 강민준의 대학 동기 모임에 간 적이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한 친구가 새로 산 차를 자랑했다. BMW 5 시리즈였다. 그때 강민준의 표정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부러움과 자격지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내내 말이 없었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가 말했다. 수아야, 난 언제쯤 저런 차를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를 위로했다.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 노력하면 금방 돈 모을 수 있어.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넌 몰라. 걔들 눈에는 차가 없으면 그냥 인생 실패한 놈으로 보이는 거야. 오늘 걔들이 날 보는 눈빛이 꼭 패배자를 보는 것 같았어. 당신은 패배자가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당신에겐 당신만의 장점이 있고 가치가 있어. 차 같은 걸로 증명할 필요 없어.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는 끝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고 이른바 체면이라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다. 수아야, 아직 안 돌아왔니? 오늘 온천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는 전화기 저편에서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어떻게 그런 짓을. 그래도 수아야, 너도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라. 민준이 그 애 평소에는 괜찮은 애잖아. 아마 순간적으로 철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 엄마, 이건 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이미 법을 어긴 거야. 내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알지만 너희 둘 그래도 3년이나 만났잖아. 엄마가 무조건 용서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떤 일들은 대화로 잘 풀어야 한다는 거지. 둘이 함께 지내다 보면 갈등은 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지. 나는 침묵했다. 엄마의 말씀이 맞았다.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정말로 대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도시에 도착하니 이미 밤굿이었다. 나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한 후에야 자리를 떴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김 여사님을 다시 마주쳤다. 어머, 수아 씨 차는 찾았어? 김 여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찾았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여사님.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사소한 걸로 싸우는지 몰라. 그래도 말이야, 민준이 그 총각, 행동이 좀 경솔하긴 했네. 집에 돌아와 라면을 한 그릇 끓여 먹었다. 밥을 먹는 동안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다. 강민준이 보낸 것이었다. 수아야, 나 자취방에 돌아왔어.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응? 그의 어머니가 보낸 것도 있었다. 수아 아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 너무 오냐오냐 커서 생각이 좀 짧아. 하지만 걔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지난 몇 년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제발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렴.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보낸 안부 메시지도 있었다. 나는 메시지들을 하나씩 다 읽었지만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막막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한 편의 부조리극 같았다.
하지만 이 부조리극은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강민준의 문제는 열쇠를 복제했다는 것도 차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연인이므로 내 물건은 당연히 그의 물건이어야 했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그의 결정을 지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를 사랑하고 지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원칙과 마지노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내 절친인 지혜였다. 너 강민준이랑 한바탕 했다며? 지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강민준이 우리 오빠한테 전화했대. 너희 싸웠다고 오빠더러 너 좀 설득해달라고.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일의 전말을 이야기했. 지혜는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말했다. 수아야, 너 잘했어. 이런 일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 하지만 3년의 정이 있는데 3년이 뭐가 중요해. 지혜가 내 말을 끊었다. 가장 기본적인 존중조차 못하는 남자랑 그런 관계를 뭐하러 계속해? 내가 말했지. 남자는 여자가 너무 관대하면 그걸 제일 무서워한다고. 네가 관대할수록 그는 더 기고만장해질 거야. 이번에 네가 타협하면 다음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지혜의 말은 직설적이었지만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네가 미련 남는 건 알겠어. 하지만 어떤 일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해. 지혜는 말을 이었다. 생각해봐. 나중에 너희가 결혼하면 네 월급도 그 사람한테 다 맡겨야 할까? 네 모든 결정도 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너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 수아야, 내가 무조건 헤어지라는 게 아니야.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과연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똑똑히 보라는 거야.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남자는 내 결정을 존중하고 내 권리를 지켜줄 거야.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 후 며칠 동안 강민주는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사과하는 내용, 해명하는 내용, 그리고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는 내용들이었다. 나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회사는 여전히 바빴다. 나는 낮에는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쓰러져 잠들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목요일 저녁 강민준의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 아래층에 나타나셨다. 그녀는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수아 아가, 우리 민준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걔 정말로 뉘우치고 있어. 이것 좀 봐. 다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야. 내가 고향에서 직접 만들어 온 거야. 백발이 성성한 강민준의 어머니를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일단 위로 올라오셔서 앉으세요. 집안에서 강민준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다. 수아아가, 네가 착한 아이라는 거 알아. 우리 민준이가 어릴 때 아빠를 잃고 나 혼자 키웠어. 아마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좀 제멋대로가 된 것 같아. 하지만 걔가 너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야. 지난 3년간 걔가 집에 올 때마다 수아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자기는 평생 너만 보고 살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어. 어머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번 일은 알아. 강민준의 어머니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걔가 잘못했지. 내 차를 몰래 가져간 건 100번 잘못한 일이야. 하지만 수아아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중요한 건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지. 우리 민준이가요. 며칠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 매일 나한테 전화해서 너를 잃을까봐 두렵다고 울어. 제발 부탁이다.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강민준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니 내 마음은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그녀가 혼자서 강민준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도. 이번 일로 그녀 역시 무척이나 창피했을 것이다. 어머님,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이번 일로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강민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가져온 반찬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다. 지희야, 토요일 오후 나는 회의 중이었는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심장이 또 불편해서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휴가를 내고 차를 몰아 집으로 갔다. 부모님을 태우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핸들을 잡은 내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병은 지체할 수 없었다. 최대한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했다. 이 차를 산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아니었다면 아버지를 장거리 버스에 태워야 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가 문득 말했다. 수아야, 민준이 일은 생각해봤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무조건 계속 만나라고 혹은 헤어지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네가 분명히 알아야 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게 뭔데요? 가치관이 같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엄마가 말했다. 내 아빠는 평생 동안 내가 자기보다 돈을 적게 번다고 무시한 적도 없고 내가 자기보다 학력이 낮다고 내 의견을 묵살한 적도 없어. 우리가 결혼 30년 동안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무언가를 강요한 적은 없었어. 그게 바로 존중이야. 엄마의 말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 그 아이가 나쁜 애는 아니야. 하지만 좀 이기적이지. 엄마는 말을 이었다. 걔는 항상 자기 기분만 생각해. 다른 사람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이번 일이 딱 그런 경우야. 친구들 앞에서 폼 잡고 싶다는 이유로 내 의사는 무시하고 몰래 차를 가져가 버렸잖아. 그런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니?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가벼운 부정맥이었고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다. 수아야, 이 차 정말 잘 샀다. 오늘 차가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 아빠, 앞으로 몸 불편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든 차로 모시고 병원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딸, 다 컸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다. 바로 그때 전방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다. 나는 급히 속도를 줄였는데 그 차의 운전자가 핸들 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즉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달려가 상황을 살폈다. 운전자는 중년 남성이었고 안색이 창백했으며 호흡이 가빴다. 심장마비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나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15분 동안 나는 계속해서 그 남성을 안심시키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나중에 그 남성의 가족이 나를 찾아와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들은 내가 제때 발견하고 조치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이 일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생명은 이토록 연약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과 평소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뿐이었다. 스산, 집에 돌아온 이 밤 10일시였다. 나는 강민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확실히 해야 할 말이 있어. 다음 날 오전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강민준이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무척 초췌해 보였다. 수아야, 그가 일어섰다.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민준 씨, 나 오랫동안 생각해봤어.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강민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내 의견 존중하고 내 말 다 들을게. 내 말 좀 들어.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민준 씨, 이번 일로 나는 많은 걸 깨달았어.
당신이 열쇠를 복제한 문제도 차를 몰래 가져간 문제도 아니야. 바로 당신의 태도 문제야. 하우. 강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당신은 우리가 연인이니까 내 물건은 당연히 당신 물건이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운전하지 못하게 한 건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당신은 내 기분은 생각해봤어? 이 차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냐고. 내가 이 차를 산 건 아프신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였어. 어제 우리 아빠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 했는데 이 차 덕분에 제때 모시고 갈 수 있었어. 만약 그때 당신이 차를 끌고 가버렸다면, 우리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당신이 그 책임질 수 있었어? 강민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내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말했지. 근데 내가 어디서 당신을 무시했는데? 나는 당신의 일을 존중했고 당신의 선택을 지지했어. 당신이 힘들 때 도와줬고. 근데 당신은 내 결정을 존중한 적 있어? 내 기분을 고려한 적은? 고려했어. 아니, 안 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준 씨, 당신이 고려한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어. 당신의 체면, 당신의 허영심, 친구들 앞에서 보일 당신의 이미지.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카페 안은 조용했고 부드러운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강민준을 보며 말을 이었다. 지난 3년간 나는 우리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라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틀렸더라.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 그저 당신의 부속품으로 여겼을 뿐이야. 실수? 수아야, 그런 거 아니야.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맞아, 내가 말했다. 생각해봐. 우리가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당신이 정한 대로 해야 했잖아. 내가 다른 의견을 내면 당신은 늘 기분 나빠했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사랑한 건 나라는 사람 자체였을까?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우월감이었을까? 강민주는 침묵했다. 내가 차를 샀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나를 위해 기뻐해 주는 것도, 내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어. 어떻게 하면 이걸 고향에 끌고 가서 자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 당신 어머니가 내게 전화했을 때도 사과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쪼잔하고 이런 일로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 당신 가족, 그리고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준 적이 없어. 하지만 난 정말 너를 사랑해. 강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이고 이해야. 상대방이 필요할 때 지지해 주는 거지,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민준 씨, 우리 처음 사귈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강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내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내 모든 꿈을 응원하고 내가 최고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 근데 지금은 당신은 그렇게 했어?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두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을 탓하거나 벌주려는 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저 당신이 깨닫기를 바랐을 뿐이야. 관계는 노력해야 하는 거고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만약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한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갈 수 없어. 그럼 내 말은?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도 시간이 필요해. 내가 말했다. 우리 둘 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해.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생각할 공간을 줘야 해. Now. 하지만은 없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 씨, 당신 자신을 한번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카페를 돌아 나왔다. 세부,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회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야근이 잦았다. 나는 자진해서 더 많은 업무를 맡아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틈이 없을 것 같았다. 강민주는 여전히 가끔씩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이전보다는 횟수가 훨씬 줄었다. 그는 더 이상 공허한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읽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어느 날 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 수아야, 요즘 많은 생각을 했어. 내 말이 맞아. 난 정말 이기적이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어.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면했지. 심리 상담을 받아봤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나한테 자격지심이 좀 있다고 하더라. 항상 외부적인 것들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다고. 아마 내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난 늘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친 듯이 나를 증명하고 싶었지. 하지만 그런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너를, 그리고 나 자신을 아프게 했어. 나 지금 노력해서 바뀌고 있어. 언젠가 내가 정말로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 그 메시지를 보고 내 마음은 복잡했다. 강민준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주말에 지혜가 쇼핑하자며 나를 불러냈다. 백화점에서 그녀가 문득 물었다. 너 강민준이랑은 어떻게 됐어? 그냥 그래. 거리 두고 가끔 연락하고. 너 아직 그 사람 사랑해?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사랑? 나도 잘 모르겠다. 3년의 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난 후 이 관계에 대한 내 태도는 이미 변해버렸다.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마 아직 사랑하겠지. 하지만 예전 같은 그런 사랑은 아니야. 그럼 어쩔 생각이야? 좀 더 지켜보려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몰라. 만약 아니라면 그냥 끝내는 거고.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감정 문제는 서두를 필요 없지. 바로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이수아 씨 되십니까? 여기는 시립병원 간호사입니다. 강민준이라는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희 병원에 계십니다. 핸드폰에 이수아 씨가 비상 연락처로 되어 있어서요. 최대한 빨리 와주셨으면 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실리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강민준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다. 의사는 그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고 갈비뼈 3대가 부러졌으며 머리에도 가벼운 뇌진탕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나는 수술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혜가 내 곁에서 계속 나를 위로해 주었다. 4시간 후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와서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는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가족분들은 이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강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몸에는 각종 튜브가 꽂혀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수아야, 왔네. 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약했다.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말하지 마. 푹 쉬어. 미안해.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또 너 걱정시켰네. 지금은 그런 말 할 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몸부터 잘 추슬러. 다른 건 퇴원하고 나서 얘기하자. 강민준은 나를 보며 갑자기 나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 수아야, 만약에 내가 이번에 정말 잘못됐으면 너 후회했을까?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은 걸 후회했을까? 내 눈물이 순간적으로 터져나왔다. 나는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준 씨,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신 잘못될 일 없어.
의사 선생님이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잖아.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수아야, 난 정말 무서웠어. 네가 다시는 나를 봐주지 않을까봐, 너를 잃을까봐.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난 한 달간의 고민이 이 순간 모두 희미해졌다.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다. 서치,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가서 강민준을 돌봤다. 그의 회복 상태는 좋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었다. 강민준의 어머니가 고향에서 올라와 그를 간호했다. 나를 볼 때마다 강민준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수아 아가,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전화 받았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우리 민준이 정말 속도 많이 썩인다. 나는 조용히 들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병실에서 강민준은 유난히 조용해졌다. 그는 예전처럼 수다스럽지도 않았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 가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막 병실을 나서려는데 강민준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수아야,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의자에 앉았다. 무슨 얘기? 우리 얘기. 강민준의 목소리는 맑았다.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계속 생각했지. 만약 내가 정말 죽었다면 넌 어땠을까? 슬퍼했을까? 후회했을까? 아니면 마침내 귀찮은 짐을 덜었다고 안도했을까? 나는 그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준 씨, 왜 그렇게 생각해?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내가 한 행동들이 너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여기 누워있는 며칠 동안 계속 반성했어.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을까? 왜 그깟 체면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아야, 너 우리 아버지 기억나? 그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강민준은 아버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그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기억나. 하지만 자세히 얘기해 준 적은 없잖아. 너무 아파서. 강민준이 눈을 감았다. 우리 아버지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분이셨어. 동네에서도 꽤나 알아주는 분이셨지.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체면을 너무 중시했다는 거야. 남들 앞에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많은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셨어.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빚더미에 안게 됐지.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쳤어.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지. 아버지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셨고 원래 몸도 약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엄마 혼자 나를 키우면서 그 빚까지 다 갚아야 했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강민준에게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그때부터 나는 다짐했어. 반드시 출세해서 엄마가 동네에서 고개 들고 살게 해드리겠다고.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강민준의 목소리가 메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건 내가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였어. 나도 아버지처럼 변해가고 있었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착하고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나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 이번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강민준의 문제에 그렇게 깊은 뿌리가 있을 줄이야. 스바, 그날 사고도 사실 내 문제였어. 강민준은 말을 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머릿속이 온통 우리 생각으로 가득했어. 너를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그렇게 틀렸던 걸까? 그러다 정신을 팔아서 신호위반하는 차를 미쳐보지 못했어. 내가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었지. 그는 나를 보았다.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수아야, 내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 순간 갑자기 깨달았지. 체면이니, 허영심이니,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였어.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내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나왔다. 민준 씨, 수아야, 나 위로하지 않아도 돼. 그가 내 말을 막았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알아. 네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었어. 네가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존중할 거야. 네가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붙잡지 않을게. 만약 네가 기회를 준다면 내 평생을 바쳐서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증명할게.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깨달았어.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내 부속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 수아야, 미안해. 이 당연한 이치를 깨닫기까지 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병실은 조용했다. 의료기기에서 나는 희미한 삐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강민준을 보았다. 그가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토록 자존심 강했던 남자가 마침내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운 것이다. 민준 씨, 나 시간이 필요해. 나는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 당신의 진심도 느껴져. 하지만 감정은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아니야. 나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변한 모습을 보고 싶어. 알아.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얼마가 걸리든. 실죠. 일주일 후 강민준은 퇴원했다. 의사는 그에게 적어도 한 달간은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푹 쉬라고 당부했다. 강민준의 어머니는 원래 그를 고향집으로 데려가 요양시키려 했지만 강민준은 이 도시에 남겠다고 고집했다. 엄마, 저 여기서 가벼운 일자리라도 구해야 해요. 이제 제 힘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수아한테 제가 빌부터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로. 강민준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아이고, 우리 아들 드디어 철들었구나. 강민준이 퇴원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나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수아야, 나 당분간 좀 바쁠 것 같아. 한물류 회사에 사무직으로 일자리를 구했어. 월급은 많지 않지만 천천히 배우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심리 상담도 계속 받을 생각이야.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분간 너를 방해하지 않을게. 너도 일 열심히 하고 잘 지내. 그러다 언젠가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서서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정말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나는 몰랐다. 내가 아는 것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더 많은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아울씨, 그 후 2달 동안 나와 강민준은 미묘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더 이상 매일같이 메시지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대신 가끔씩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다. 오늘 새로운 오피스 프로그램을 배웠어. 회사 선배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 월급은 적지만 배우는 게 많아. 그는 주말이면 같이 밥을 먹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거절하면 더 이상 묻지 않고 알았어. 그럼 푹 쉬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라고만 말했다. 그런 강민준이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다그치지도 내 삶을 통제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나에게 충분한 공간과 존중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지혜가 갑자기 물었다. 수아야, 너 강민준이랑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희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 대체 뭐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 이게 새로운 관계 방식인가 봐. 소유욕도 없고 속박도 없이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도 필요할 땐
서로 곁에 있어주는 거 나쁘지 않지 않아? 지혜는 눈썹을 치켜떴다. 듣기엔 좋네. 근데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그거 맞아? 너 진짜 아직도 그 사람 사랑해? 그 질문을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보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마 사랑이 변질된 것 같아. 예전처럼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좀 더 평온하고 이성적인 감정으로. 하지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적어도 더 이상 상처받을 일은 없을 테니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수아야, 너 지금 회피하는 거야. 다시 마음을 주는 게 두렵고 다시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너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든 거라고. 거리를 두는 거. 근데 그런 관계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녀의 말은 바늘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그렇다. 나는 회피하고 있었다. 강민준을 다시 믿는 것이 두려웠고 그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안전한 방식을 택했다. 완전히 놓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는 방식.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RCE? 눈 깜짝할 사이에 설날이 되었다. 회사도 연휴에 들어갔고 나는 차를 몰아 고향집으로 갔다. 부모님은 나를 보고 무척 기뻐하셨다. 수아야,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엄마가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안타까워했다. 일이 그렇게 힘들어? 괜찮아요. 그냥 요즘 프로젝트가 좀 많아서요.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문득 물으셨다. 민준이는? 올해는 우리 집에 안 오니?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고향에 어머니 뵈러 갔어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고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하지만 두 분 모두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엄마가 나를 방으로 부르셨다. 수아야, 너 민준이랑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싸우고 있니? 나는 한숨을 쉬며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엄마는 다 들으시고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다. 수아야, 엄마가 질문 하나만 할게. 너 아직도 그 아이 사랑하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그 사람에 대한 제 감정이 변한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랑하기가 두려워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수아야, 감정 문제는 엄마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어. 하지만 엄마가 한마디만 해줄게.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진심으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 더 어려운 건 자기를 위해 변하려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민준이, 그 아이가 전에 잘못한 건 맞지만 지금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엄마도 다 지켜봤어. 걔는 정말로 노력하고 있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런 사람은 한 번 더 기회를 줄 만한 가치가 있어.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물론 네가 아직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만약 네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 하지만 네가 아직 사랑하는데 단지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라면 엄마는 네가 좀 더 용감해졌으면 좋겠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엄마의 말씀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아직 강민준을 사랑하는 걸까? 만약 아니라면 왜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를 다 진지하게 읽는 걸까? 왜 그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는 걸까? 왜 그가 다친 사진을 보면 마음이 아파 잠을 설치는 걸까? 어쩌면 나는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저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상처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을 뿐. 하지만 그런 보호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얼싸이. 섣달금은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창밖의 불꽃놀이를 보고 있었다.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강민준이 보낸 메시지였다. 수아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지난 1년 동안 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새해에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내가 될게. 내 마지막 결정이 어떻든 나는 존중할 거야.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너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 메시지를 보고 내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렸다. 나는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가 처음으로 서툴게 나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던 날. 계란 프라이는 다 탔지만
나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 나를 달래주려고 빗속을 세 블록이나 달려가 망고 빙수를 사다 주던 내가 야근할 때 그저 나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회사 아래층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려주던 우리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던 순간들, 그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을 정말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두 지워버려야 하는 걸까? 나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아야. 강민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어떡해. 민준 씨, 지금 어디야?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나 고향집인데, 왜? 보고 싶어.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 돌아와 줄 수 있어?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강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바로 갈게. 기다려. 알스센. 설날 아침 나는 차를 몰아 강민준의 자취방으로 갔다. 그는 막 고향에서 돌아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척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나를 보자 그의 눈이 환하게 빛났다. 수아야, 너. 나는 앞으로 다가가 그를 힘껏 껴안았다. 강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나를 마주 안았다. 미안해. 나는 그의 품속에서 작게 속삭였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계속 도망쳐서 미안해. 강민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아야, 그럼 너.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나 확실히 정했어. 지난 몇 달간 나는 계속 당신을 지켜봤어. 당신의 변화를 기다렸지. 나는 당신의 노력을 봤고 당신의 진심을 봤어. 그리고 나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대답은 나는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야. 단지 다시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뿐이야. 하지만 우리 엄마 말이 맞아. 평생을 살면서 자기를 위해 변하려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 잃고 나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아야, 하지만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조건이 있어.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독립적이며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당신은 당신의 삶이 있고 나도 나의 공간이 있어. 우리는 평등한 동반자지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강민주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꼭 그렇게 할게. 수아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맹세할게. 절대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웃었다. 그럼 다시 시작하자. 강민준도 웃었다.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어스스. 그날 이후 나와 강민준은 정말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그는 예전처럼 내게 집착하지 않았고 나에게 충분한 개인적인 공간을 주었다. 내가 물건을 살 때 그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었고 친구를 만날 때 그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 역시 훨씬 독립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내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물류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반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했다. 월급은 아직 많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는 야간 대학에 등록해 기업 경영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매일 퇴근 후 수업을 들었으며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한 번은 그의 자취방에 갔는데 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남의 시선을 위해 살지 말자. 최고의 내가 되어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울릴 수 있다. 그 종이를 보고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남자는 정말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체면 때문에 수단을 가리지 않던 강민준이 아니었다. 존중을 알고 성장을 알고 사랑을 아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알세브. 또 반년이 지났고 나와 강민준의 관계는 점점 더 안정되었다. 우리는 예전처럼 매일부터 지내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주말이면 나는 교회로 드라이브를 갔고 그는 나와 함께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의 병세도 안정되었다.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강민주는 자진해서 우리와 함께 가주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약을 타오고 어머니를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내렸다.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며 서서히 그를 받아들이셨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문득 내게 말씀하셨다. 수아야, 민준이 그 아이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내가 걔가 좀 철이 없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 것 같구나. 너희가 정말로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면 아빠는 반대 안 한다.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아버지의 인정은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알슬레오, 그해 가을, 강민준이 갑자기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겠다고 했다. 어디 가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가보면 알아. 그는 신비롭게 웃었다. 우리는 차를 몰아놨던 아파트 단지로 갔다. 엘리베이터에 타자 강민주는 1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민주는 내 손을 잡고 한 집 앞으로 데려갔다. 그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우리 새 집에 온 걸 환영해.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눈앞에는 아늑한 투룸 아파트가 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인테리어가 무척 따뜻했다. 거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색감의 소파가 있었고 주방에는 새로운 주방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침실에는 심지어 내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그 옷장까지 있었다. 민준 씨, 이게 내가 지난 1년 동안 돈 모아서 산 거야. 강민준이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크지도 않고 위치도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건 내가 직접 번 돈으로 산 거야. 부모님 도움도 대출도 없이 너에게 집을 선물하고 싶었어. 진짜 우리만의 집을. 내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렸다. 바보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너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어. 강민주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수아야, 나 아직 너한테 최고의 삶을 줄 능력은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노력할게. 네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이 작은 집에서 나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래?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정교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Now. 강민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맹세합니다. 평생 수아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지혜는 내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다. 수아야, 축하해. 드디어 내 행복을 찾았구나. 나는 웃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지혜야.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해줘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와 강민주는 차를 몰아 우리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사거리를 지날 때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는 차를 세우고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수아야, 후회 안 해? 강민준이 문득 물었다. 너를 그렇게 실망시켰던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웃었다. 후회 안 해. 왜냐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은 사랑을 알고 존중을 알고 성장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성장했으니까. 이 경험이 우리 둘 다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강민주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수아야.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초록불이 켜졌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앞길은 아직 멀지만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이다. 에필로그. 5년 후 나와 강민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생겼다.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도시 교회에 작은 마당도 생겼다. 강민준은 이제 물류회사의 과장이 되었고 수입도 안정적이다. 나 역시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다. 우리는 각자의 일이 있지만 여전히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한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딸을 데리고 공원에 간다. 딸이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서로를 보고 미소 짓는다. 수아야, 그때 그 차 기억나? 강민준이 문득 물었다. 당연히 기억나지. 나는 웃었다. 우리한테 가장 큰 갈등을 안겨줬던 그 차. 맞아. 강민준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만약 그 차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내 문제를 깨닫지 못했을 거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처럼 함께하지 못했을지도. 그래서 나는 그 차에게 감사해야 해. 우리에게 시련을 겪게 해주고, 우리 둘 다 성장하게 해주고, 결국 우리를 함께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따뜻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응, 그 차에게 감사해야지. 그리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딸이 달려와 우리 손을 잡았다. 아빠,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우리는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다. 한때 갈등의 원인이었던 벤츠 GLC는 이제 더 큰 SUV로 바뀌었지만 그 차는 여전히 우리의 추억과 이야기를 싣고 있었다. 차에 타기 전 나는 공원의 석양을 돌아보았다. 금빛 햇살이 잔디밭에 쏟아져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비바람을 겪었기에 햇살의 소중함을 더 잘 알고 시련을 겪었기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일 것이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더 나아지는 것.